문벌 귀족의 나라 고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되 알맞게 거두어야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었어. 태조 왕건은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 지난번 편지에서 말했듯이 태조 왕건은 새롭게 태어난 나라 고려의 기틀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그 후 고려는 4대 광종과 7대 성종 때의 큰 변화를 맞았단다. 광종은 허약했던 왕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성종은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정비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어. 후삼국 통일후 약 50년이 흐른 뒤에야 고려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단다.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든 고려 사회를 가리켜 문벌 귀족의 나라 혹은 문벌의 나라라고 해. 소수의 유력한 문벌이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했다는 뜻이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 엄마와 함께 고려의 정치와 사회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그러면 고려가 문벌 귀족의 나라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거야. 왕건이 죽은 뒤 호족들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어. 그 틈바구니에서 왕건의 맏아들 해종은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다. 이처럼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강하고 왕은 매우 힘이 약했어. 왕의 권한이 강해진 것은 제4대 왕인 광종 때야.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어.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를 실시한 광종. 첫째는 노비 안건법이었어. 이 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갖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단다. 고려의 신분제도를 보면 노비는 천인에 속했어.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선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데 광종은 왜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주었을까? 불쌍해서라고? 천만에 당시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단다. 그러므로 호족들에게서 노비를 빼앗는 것은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노비 안건법은 호족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어서 그 힘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럼 노비 안건법에 반대하는 호족들이 많았겠지? 광종은 그런 자들은 용서 없이 처단했어. 2번째 새로운 정책은 과거제도였어.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신분이나 집안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도록 했단다. 신라 때는 골품제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지. 뿐만 아니라 타고난 골품의 높낮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고려 때는 이러한 골품제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어. 그러고 보면 고려는 신라에 비해 신분의 굴레가 훨씬 가벼워진 셈이야. 이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이 광종의 뜻에 따르는 충직한 신하가 되었으리라는 것쯤은 세훈이 너도 이미 짐작했겠지? 광종의 아들 경종은 과거 제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토지 제도를 만들었어. 이것을 전시가라고 한단다. 이름이 특이하지? 전시가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제도야. 여기서 전지는 곡물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 같은 곳을 말한단다. 이처럼 전시가는 관리들에게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어. 그런데 이때 토지를 나눠준다는 말은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질 권리를 준다는 뜻이야. 이러한 권리를 어려운 말로 수조권이라고 해. 수조권은 관리가 벼슬을 그만두거나 죽으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라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었어.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전시가 등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호족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어. 더 이상 예전처럼 한 지방의 실력자로 위세를 떨칠 수 없게 되었던 거지. 호족의 아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고향 마을에 그냥 놀러 살든지 해야 했단다. 고려는 경종의 뒤를 이은 성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치와 제도가 안정되었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지. 지체 높은 집안 문벌. 고려시대에는 골품제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다고 했지. 그럼 일반 농민들도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고려시대는 요즘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열린 사회였을 텐데. 하지만 그렇진 않았어. 고려시대의 과거를 보려면 요즘의 응시 원서와 비슷한
가장이란 것을 제출해야 했어. 가장에는 응시자의 이름, 본관, 사대, 조상의 관직을 적어야 했지. 쉽게 말해서 응시자의 출신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심사하는 거야. 과거 시험은 어떻게 치렀을까? 그런데 일반 농민은 4대 조상 중에 관직을 지낸 자가 있을 리 없으니 심사에서 떨어질 수밖에. 설령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과거를 보려면 공부에만 매달려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하는데 온종일 농사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농민이 어떻게 과거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겠니?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다는 것이 그림의 떡이었단다. 고려시대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길로는 과거 말고도 음사라는 것이 있었어. 음사는 왕족이나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의 자손들 또는 5품 이상 고급 관리들의 자손들에게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5품 이상 관리라면 그 아들이나 손자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었단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떤 특정 집안에서는 대대로 벼슬아치들이 나오게 되었어. 이 특정 집안은 고려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지배층이 되었지. 이러한 집안을 문벌이라고 해. 또 높은 관리나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는 특별히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주었어. 공음전은 전식과와는 다르게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단다. 공음전과 음서는 문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어. 그리고 문벌은 문벌끼리 결혼했단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문벌로는 경원이씨, 경주김씨, 해주채씨, 파평윤씨가 있었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도 경주김씨로 문벌 출신이었어. 중미정에 흐르는 눈물. 고려시대에는 신라와 같은 골품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었어. 고려시대의 신분을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 보면 지배층에는 왕, 관리, 지방의 호족들이 있었고 피지배층에는 농민 같은 양인과 노비 같은 천인이 있었단다. 고려시대에는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고려시대의 백정은 조선시대의 백정과는 달라. 조선시대의 백정은 가축을 죽여서 고기를 다루는 도축업자란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이었지. 그러나 고려시대의 백정은 천인이 아니라 양인이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단다. 또 향소 부곡이라는 특수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농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단다.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었어.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도 농민인 백정처럼 양인이었다고 말한단다. 다만 농민이 내는 세금 외에 추가로 종이나 소금, 먹 같은 수공업품을 만들어 바치거나 관청 혹은 왕실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민보다 생활이 더 어려웠으며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았다고 해. 당시 농민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각종 공사에 불려나가 무료로 일하는 것이었어.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고려 제18대 왕인 의종은 놀이를 매우 좋아했어. 그는 남지라는 연못을 만들고 중미정이라는 정자를 지어서 연못에 배를 띄우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단다. 그런데 이 중미정을 짓는 공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 이들에게는 점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싸와야 했단다. 어느 농부가 집이 무척 가난하여 점심을 싸울 형편이 못 되었어. 그는 점심때마다 남이 먹는 도시락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를 딱하게 여기고 자기 것을 조금씩 덜어주었단다. 이런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었어. 하루는 집에 들어간 농부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할 길이 없을까 하고 말이야.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어. 다음날 점심때가 되었어. 농부는 깜짝 놀랐단다. 음식이 가득 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아내가 나타난 거야. 광주리를 열어본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밥은 물론이고 술과 고기까지 들어있었거든. 농부는 의아한 눈으로 아내에게 물었어. 이게 웬 음식이요? 우리 집 살림 형편이 어려운데 어디서 이런 음식을 얻어왔소? 얻어온 것이 아니니 염려 마세요. 그렇다면 훔쳐왔단 말이요? 농부는 아내를 다그쳤어. 여보 바른대로 말하오. 어떻게 된 음식이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단다. 당신이 남에게 신세진 것을 하도 걱정하길래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제야 남편은 아내를 다시 쳐다보았어. 아내의 머리에는 수건이 씌어져 있었어. 아내의 수건을 벗기자 수십 많고 탐스럽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김없이 잘려나가 있었어. 미안하오. 당신의 고운 마음씨를 내가 의심하다니 잘못했소.
남편의 눈에서도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단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 일터는 삽시간에 오름바다로 변했지. 이것이 당시 평범한 농민들의 생활이었단다.